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12월 2일 마지막 시험이었죠. 제 111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는 지난 시간까지 같이 다 풀어보셨고, 이번에는 우리 실기 문제 파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시험, 여기 돼 있죠. 자, 실기 이제 들어가니까 프로그램 여러분이 기출문제 다운 받았던 거에서 이건가? 기출문제 다운 받았던 거에서요. 여기 폴더 열어보시게 되면 2교시, 3교시 폴더 있고 밑에 기출문제 설치 안내 있죠.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설치하기 전에 여기서 폴더가 아까 두 개 있었단 말이죠. 2교시 폴더에는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2급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교시에는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 1급. 우리 지금 전산회계 1급이니까 3교시 폴더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실행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필요한 거 여기 전산회계 1급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시험 보는 거 똑같이 수험번호 입력해야 되고 감독관 번호 입력해야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임시 수험번호 211 이거 8자리예요. 211112 그다음에 1611 요거 메모해 놓고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외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등등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여유가 있으시겠죠. 자, 요거 1611이라고 임시 수험번호 메모해 놓으셨고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3교시에 클릭해서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수험번호는 1111112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자, 설치가 되게 되면 응시 종목, 수험 번호, 이름 다 되어 있죠. 우리 문제 유형 지금 A로 하기 때문에 A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감독관이 칠판에다가 이 번호를 써줄 거예요. 1611. 그 다음에 로그인. 이제 하면은 실기 프로그램 실행이 되죠. 자, 위에 탭은 회계관리 탭과 부가가치 탭 두 개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여러분이 앞에서 풀었던 거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론 문제 답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응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1번부터 15번까지 해당되는 번호에다 답을 마킹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실무시험 세 가지는 우리 실기에서 조회할 때 조회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답안에는 여러분이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로 답을 갖다가 입력할 때 언제든지 눌렀다가 이렇게 나가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답안으로 저장이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험 끝나게 되면 답안 저장하고 USB 제출하라고 거기서 가르쳐 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답안 저장하고 USB 빼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은상사라고 회사명이 나와 있고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사무용 가구를 제조하고 도세업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업종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하는지. 왜냐하면 가구를 사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구가 지금 여기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형자산인 비품이 아니라 제품이다.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고 문제를 시작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기초정보관리에 또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문제로 총 10점짜리 문제가 3개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에 적용, 추가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계정 과목은 831번 판관비네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에 현금 적용 8번째에다가 결제 대행 수수료 이렇게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800번 때문에 판관비니까 여기 판관비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서 831번 수수료 비용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현금 적용, 여기 현금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8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거기에는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당사는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계좌를 개설했대요.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해 달라고 하네요.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 보시고요. 여기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위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인지 금융기관 거래처인지 신용카드 거래처인지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금융기관 거래처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 클릭해 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98005 해주시고, 은행은 수협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수협은행. 그 다음에 얘는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번에 정기적금 클릭해 주시고, 계좌번호는 110-146-980558 이렇게요. 지금 이 계좌번호는요, 은행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하이픈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자리를 나누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코드번호, 거래처명, 계좌번호, 그 다음에 유형 다 입력했죠?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자료를 토대로 각 계정 과목 거래처별 초기 유월금에 올바르게 요거 반영해 달라는 얘기죠. 계정은 지급어음하고 미지급금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확인하시고요. 거래처별 초기 유월은 여기 있네요. 거래처별 초기 유월 클릭하셔서 지급어음 천일 상사는 650만원 금액이 틀렸죠. 650만원. 그 다음에 모닝 상사는 87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87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금액 딱 맞고요. 두 번째 미지급금 밑에 있죠. 미지급금의 대명은 450만원. 그 다음에 한울 여기는 790만원. 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자고요. 문제 2번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여기 문제 나온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해 달라는 문제네요. 자, 1번은 7월 10일 거래인데 회사는 6월에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고 얘기하네요. 보통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급여 지급일에 직원들의 급여
급여하고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할 거고요. 자, 줘야 될 금액은 그 금액인데 지금 4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그 급여 중에 일부를 회사에서 미리 공제 금액 그래서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걸 원천 징수한다 그러는데 원천 징수한 금액을 우린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다 몽창 이렇게 써놔요. 4대 보험료하고 세금 여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급여에서 예수금을 뺀 차인 지급이라고 불러요. 차인 지급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하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여기 1번 문제의 상황은 그래서 그 다음 달 1일에 여기 관리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했던 거, 즉 이 예수금으로 원천 징수했던 걸 납부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소득자, 직원의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50%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별도로 50% 50대 50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그 금액만큼 차변에다가 그 금액만큼 예수금에 해당되는 금액 22,000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22,000원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근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도 빼야 되고 회사 부담부는 그 금액만큼 복리후생비나 또는 다른 계정으로 여기 보험료나 그런 계정으로 금액을 또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7월 10일 거래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7월 10일 날짜로 차변에 예수금으로 22,000원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으로 22,000원 지금 제가 계정을 조회하지 않고 이렇게 암기된 코드번호 그냥 입력해서 계정을 갖다 썼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자격시험 준비하시면서 많이 사용되는 계정 코드번호는 암기해놓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뭐 시험 볼 때는 시간 절약하는 것도 있고요. 회사에서 업무 볼 때는 업무 효율성 때문에도 좋아요. 평가받을 때도 뭐 좋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필요한 계정 과목은 가능하면 암기해서 입력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7월 16일 거래고요. 홍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원재료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거래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약금을 줬을 때 계약금을 뭐라고 쓰기로 배웠냐면 선급금이라고 쓰기로 배웠고요. 당연히 반드시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자, 선급금 100만원 자산 계정이에요. 대변에다가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 계정으로 당좌예금에서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7월 16일 거래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홍명 100만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8월 10일 거래이고 BC카드 7월분 결제대금 200만원이
보통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단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할 때마다 회사는 이렇게 해놨겠죠. 차변에 뭐 비용들은 많이 있을 거고 접대비가 됐던 참 접대비 여기서 지금 올 2024년 3월 달에 이게 프로그램이 배포가 됐는데요. 이 접대비라는 규정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리후생비가 됐던 등등 많은 내용들의 비용들을 사용하면서 대변에 이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미지급금하고 여기 카드사 신용카드사 거래처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기록해놨던 이 미지급금이 이제는 그 회사의 그 통장에서 자동 이체돼서 결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 회사인 경우 8월 10일 날이 이 카드 대금 결제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미지급금 어떤 카드 회사 있겠죠? 땡땡 카드 써주시고 금액 얼마. 근데 여기서는 지금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했으니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카드사에서 결제대금 나갔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회계 처리할 때 시험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런 일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회계 업무를 보려고 회계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이게 회사에서 이런 증빙 서류들이 와서 내가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차원의 실력을 잠깐만 키우신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지루하거나 힘든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8월 10일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8월 10일이고 차변에 미지급금 여기 BC카드라고 그랬었죠. BC카드로 해주고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200만원 예, 이렇게 나간 것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날짜는 8월 20일 거래고요. 영업부, 생산부 구분 잘 하셔야 되죠? 왜요? 여기 500번, 지금 우리 제조업이기 때문에 500번대 계정을 사용해야 될지 800번대 계정을 사용해야 될지 구분을 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500번대는요. 500번대는 제조 경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800번대는 판관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업부라고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면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구 세계 가구 박람회 참가를 위한 출장에서 복귀하여 아래의 지출 결의서와 그다음에 출장비 60만원 출장비 인출 시 전도금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출장 갈 때 회사에서 돈을 주게 되면 회계 담당자들은 가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받았다. 그럼 여기 8월 20일 날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처음에 출장을 며칠 날 갔는지 그건 뭐 모르기는 하겠지만 회사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전도금 60만원을 출장 가니까 줬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해 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서 지금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항공권 35만원어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식대로 3만원 사용했대요. 그러면 얘는 우리 뭐라고 쳐요? 출장 가서 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비 교통비라고 쓰기로 배웠단 말이죠. 여비 교통비는 두 개 합쳐서 38만원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처음에 출장 갈 때 줬던 이 전도금 똑같은 금액으로 항상 가지급금이 됐던 전도금이 됐던 그 금액 다 없애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급금도 전도금도 임시계정이어서 연말에 기말에 결산하면서 잔액이 1원이라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도금 얼마 가져갔던 거? 60만원 가져갔던 거 그대로 다 이렇게 빼서 없애 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요. 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금액은 60만원에서 38만원 빼게 되면 22만원 나오죠. 현금 2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자, 8월 20일 날짜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8월 20일 차변에 여비 교통비 38만원, 현금 22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전도금 해서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9월 12일 거래고 제조 공장의 기계 장치를 우리 기계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약소거음 800만원의 만기가 도래해서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했대요.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는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록할 때에는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기계장치를 팔고 여기 약소금을 받았다 그러면 얘 대변에 차변이 되겠죠.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약소금 받았으니까 받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죠. 받을 어음을 쓰는 경우는 매출채권일 때, 즉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것이고,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는, 즉 상품 판매나 제품 판매와 관계없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팔고 약소금을 받았다 하면은 얘는 그냥 미수금이에요. 그래서 미수금 계정이 얼마가 있다? 800만 원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받았으니 여기 우리가 대변에 차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다가는 이 미수금 대신에 받은 게 당좌수표로 회수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현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800만 원 현금이 들어왔고 대변에 우리가 받을 거 미수금 누구한테 받을 거였었어요? 여기 우리 기계에서 받았던 그 받으러 미수금이죠. 8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 이 문제는 기계를 팔고 약소금을 했던 거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 아는지, 또 받으러음으로 잘못 처리하는 거 그걸 노리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9월 12일 날짜로 현금 미수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날짜는 9월 12일, 차변에다가는 현금, 뭐 입금전표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수금, 여기는 우리 기계 해주시고요. 800만 원. 예, 미수금의 거래처 쓰지 않으면 아마 감점 내지는 틀렸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 계정에는 채무 계정에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0월 28일 거래예요. 중국의 라일라이 주식회사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3만 달러래요. 선적일 기준. 우리가 금액 원화로 계산할 때는 선적일 환율을 써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회수하여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고, 입금일 날 환율은 1,38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것부터 한번 쉽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차변에다가 지금 여기 보통 예금 계좌에는 얼마가 입금이 됐겠어요. 달러로 여기 3만 달러라고 그랬죠. 3만 달러 곱하기 입금될 때 환율이 1,380원이잖아요. 1,380원을 곱해지게 되면 원화가 이렇게 되겠죠.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로 눌러볼게요. 3만원 곱하기 1,380원 하니까 4,140만원 들었네요.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물건을 선적하고 제품을 선적하고 나서 외상 매출금하고 해놨던 금액은 얼마였겠어요? 여기는 외상 매출금, 당연히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라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서요. 이 금액은 3만 달러인 건 똑같죠.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3,900만원 되겠네요. 3,900만원. 자, 우리가 수출할 때 선적일날 원화로 외상 매출금은 3,900만원이었는데 지금 회수할 때 환율이 올라서 지금 4,140만원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얼마가 이득이 생겼어요? 240만원의 이득이 생겼어요. 이렇게 환율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봤을 때 얘를 뭐라고 개정을 쓰냐면 외환차익이라고 불러요. 외환차익에서 2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환차익 뭐 회계 1급 정도 되면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다시 한번 외환차손 요 기준과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외화를 거래를 해서 실제로 받는 것 때문에 받을 때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정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주고 받고 할 때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그걸 뭐라고 쓴다? 외환차익, 외환차손 쓰시는 거고요. 자, 12월 31일 날 만약에 이 금액 3만 달러에다가 선적일 때 기준 환율 1,300원 요 금액이 그 3,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통 예금 계좌로 회수한 게 아니라 이 돈을 12월 31일까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그 환율의 차이 나는 금액을 외환 차익이 아니라 이를 갖다 뭐라고 바꾼다?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때 잘 입에 붙지도 않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기다리려면 12월 달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환율 평가하는 계정은 긴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화, 조회 보면 외화 뭐 치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긴 거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할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 동영상 파일 예전에 녹화했던 것들은 한 번에 끝까지 하니까 막 1시간 반, 2시간 막 걸려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잘라서 녹화를 해드릴게요. 이게 더 반응이 좋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이 편하다는 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2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3번 문제, 4번 문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